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학 개념어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시의 소통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온 부분이라 아주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화면을 2배속으로 이제 해서 빨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소통 구조 시작해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의 소통 구조란 문학 해석의 관점이란 말과 같아요. 자, 그러면 시의 소통 구조, 문학 해석의 관점은 크게 볼 때는 외제론적 관점과 내재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재론적 관점이란 문학 작품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고, 외재론적 관점이란 작품 밖의 요소로 문학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론적 관점, 즉 내재론적 관점, 문학 작품 자체로 해석한다는 것은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과 관계없이 시 자체만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 자체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시적 화자가 등장하는데, 시를 이끌어가는 시의 화자와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그 다음에 표현법, 그 다음에 구성 등과 같은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제론적 관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표현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작가 중심으로 문학을 해석하는 것이죠. 작가 중심. 작가 중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작품에는 작가의 신념이 잘 드러나 있어. 혹은 이 작품에는 이육사의 혹은 작가 이육사의 신념이 드러나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표현됐다면 표현론적 관점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고요. 해석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반영론적 관점이다. 그러니까 반영, 시대를 반영한다는 거죠. 시대, 문화, 사회 등을 반영한 것은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자, 문학 작품이 당시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주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혹은 산업화 혹은 전쟁, 이런 말들은 사회 상황을 보여주는 말들이니까 이런 말들로 작품을 해석했다면 반영론적 관점이겠고요. 세 번째는 효용론적 관점이다. 효용론적 관점은 무엇을 중심으로 본 것일까요? 바로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본 거죠. 독자에게 어떤 효용을 주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 혹은 나는 이 작품을 읽고 무엇을 알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얘는 효용론적 관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가 작품을 어떻게 표현했냐. 반영론적 관점은 시대, 사회, 문화를 어떻게 반영했냐. 효용은 독자가 이 작품을 읽고 어떤 효용적 가치를 얻었냐. 를 중심으로 보는데 봐요. 자, 그러면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 크게 볼 때는 외제론적 관점과 내재론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선지를 잘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게 1, 2, 3, 4, 5번 이렇게 선지가 있다면 1, 2, 3, 4번은 외제론적 관점으로 해석했고 5번은 내재론적 관점으로 해석했다. 그러면 틀린 것 하나는 5번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선지가 나오지 않고, 자, 1번은 작가 중심으로 해석하고, 2번은 시대 중심으로 해석하고, 3번은 시대 중심으로 해석하고, 4번도 시대 중심, 5번도 시대 중심으로 해석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는 요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선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론적 관점, 즉 문학 작품 자체로 시를 해석할 때
나올 수 있는 개념어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무엇을 전달한다 라는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면 되겠죠. 표면에 드러난 화자는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시 자체에 나, 우리, 내, 제 라는 단어가 있다면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다. 그러면 나, 우리, 내재가 바로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암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화자라는 말이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은 시적 화자와 시인이 별개일 수도 있고 시적 화자와 시인이 동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보면 나보기가 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그래서 나라고 시적 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런데 이 시적 화자는 김소월이란 시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남성이잖아요. 그죠? 남성인데. 자, 여성적 어조를 보였어요. 그럼 여성적 어조는 뭐냐? 이렇게 존칭어를 사용하면 대부분 여성적 어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적 화자와 시인이 동일한 것은 대부분 윤동주 시인과 이육사 시인은 시적 화자와 시인이 동일하게 화자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윤동주는 직업이 시인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청자가 있냐 없냐. 그러면 이것을 따져봅시다. 자, 청자라는 것은 시 안에서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을 설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청자가 있는 거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죠? 독백체인 거죠. 혼자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독백체라는 것은 혼자 말하기, 즉 독백체는요. 주로 어떤 시에 주로 나올까요? 성찰에 관련된 시에 주로 나오겠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죠? 누구에게 말을 건네지 않고 청자를 설정해 놓지 않고 혼잣말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독백체라고 합니다. 청자를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우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대화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청자를 설정했는데 청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말을 건넸다. 그러면 대화체라고 하죠. 너, 그대, 아, 야, 뭐 이런 말로 나와요. 그래서 말을 건네는 어투 대화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자는 꼭 인간일 필요는 없죠. 동물, 식물, 사물에게도 말을 건넬 수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아닌 동식물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면 의인화된 청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 의인화된 청자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청자에게 말을 건넸는데 청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대화 구조, 대화 구성, 대화 형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독백체이고 다른 말은 그 다음에 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무엇을 전달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부 설명을 한번 볼게요. 문학작품은 작가가 쓰죠. 작가가 쓰기 때문에 작품 안과 밖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작품 안에는 누가 존재해요? 시적 화자가 존재하고 작품 밖에는 시대적 상황이나 그 시를 읽는 독자나 시인이 존재하겠죠. 여기서 시인은 작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인이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화자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작가의 대리인인 시적 화자를 설정하지만 주제에 따라서 특히 자성찰의 시인 경우에 작가가 화자로 직접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2차 해석 반응 한번 볼까요? 작품 밖에는 작가 대신에 시대상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죠? 독자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건 존재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겠죠? 작품 밖에는 작가, 시대상, 독자. 이걸 우리는 외제론적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체를 구분하여 이해할 때 그 작품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는 일제시대라는 것을 긍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가가 실제로 일제시대, 일제 상황을 긍정한다면 이건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왜 그렇게 시적 화자가 일제를 긍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을 비판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가 일제를 긍정하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학작품 감상 방법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해석할 때 만약에 외제론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작가 중심으로, 독자 중심으로, 시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의 경험, 감정의식, 가치관, 사고방식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얘는 무슨 관점인가요? 네, 표현론적 관점을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학작품이 당시 시대상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해서 감상한다. 얘는 외제론적 관점 중에서 반영론적 관점이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외제론적 관점 중에서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효용을 줄 것인지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효용론적 관점. 문학작품을 작품 밖 외적 기준이 아니라 작품 내부에 드러난 형식, 내용, 화자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럼 얘는 뭐예요? 절대론적 관점, 내재론적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죠. 따라서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은 모두 외제적 관점이라는 것 하나 체크할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화체, 독백체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독백체는 뭐가 없어요? 청자를 설정하지 않고 혼잣말 하는 것을 독백체라고 했고요. 대화체 중에는 그러니까 대화체 자체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 건데, 화자가 청자를 설정해놓고 말을 건넸어요. 그럼 당연히 대화체가 되는데요. 이 청자가 말이 없으면 그냥 대화체에 머물고요. 그런데 이 청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대화 구조라고 하죠. 답까지 했으면 대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대화체의 하위 항목에는 뭐가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고 대화 구조가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대화 구조는 다른 말로 대화 형식, 대화 구성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당신은 언제든 오실 줄만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얘는 혼잣말이죠. 혼잣말인데 청자를 설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잣말이지만 혼잣말이지만 청자를 설정했어. 그럼 얘는 결국은 독백체예요, 대화체예요? 자, 나를 떠난 당신을 청자로 설정했기 때문에 얘는 대화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자가 있는데 그 청자가 대답을 안 한다. 그럼 대화체의 말을 건네는 어떻고, 청자가 대답까지 한다. 그럼 대화구조, 대화구성, 대화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의인화된 청자는 뭐예요? 의인법이라는 것은 대상에게 사람이 아닌데 인격을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르는 게 사물이나 동물, 식물이다. 그러면 의인화된 청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그러면 이 사람은 뱃사공은 사람이니까 의인화된 청자는 아니고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 대화체인 거죠. 다음 빙자 옥질이여 내 속에 내 속에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빙자 옥질은 뭐냐면 매화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자 옥질 자체가
매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인화된 청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말을 건네는 방식인 거죠. 자, 빙자옥질이라는 것은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매화의 속성을 빙자옥질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 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답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대화체 형식의 독백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체 형식의 독백체. 그래서 대화체를 의도하긴 했으나 결과는 혼자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말은 청자가 대꾸하지 않았는데 화자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독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체 형식의 독백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체 형식의 독백이랑 혼잣말을 했는데 청자를 설정해 놓았다. 이 말과 같은 거죠.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청자인 형님이 대답했어요.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는 계집살이다. 언어이네요.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해도 맞고요. 답까지 했으니까 대화 형식, 대화 구조라고 해도 맞는 답이 될 거예요. 자, 다음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누구냐고요? 이제 얼굴도 잊으셨네요. 강불 냄불 놔두고 논과 연못에 살았던 송사리예요. 송사리 끌듯 한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흔했었죠. 그러니까 송사리는 흔했대요. 송사리 낚시나 그물은 없어요. 우리를 해칠 마음이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고 맥락을 보니까 저는 여기 위에서 보니까 송사리는 하도 흔해서 낚시나 그물질을 하지 않아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해칠 마음이 없었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가 될까요? 화자가 되는데 그럼 화자가 누구인지 조금 더 읽어볼까요? 아이들이 간혹 물 담은 고무신이나 어항에 넣긴 했지만 이내 놓아줬어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럼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송사리가 되는 거죠. 원래가 친했으니까요. 그런데 너네는 농약, 연못은 폐수, 이젠 살 데가 없네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 부탁하는 거야. 어떤 사람의 꿈에 나타나 부탁하나 봐요. 화자가요. 그럼 청자는 누구일까요? 꿈을 꾸는 주체가 되겠죠. 어제 살만한 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꿈속에 나타나서 화자가 부탁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화자는 어떤 상황에 있어요? 어디 살만한 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랬으니까 화자의 생활의 화자 송사리는 생활의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정서는 잃고 있으니까 슬픔, 안타까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태도는 뭐예요? 부탁을 하고 있어요.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의지적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주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주제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죠.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자, 송사리가 살 곳이 없어졌어요 라고 했으니까 뭐요? 무엇과 연관할 수 있어요? 환경오염에 대한 경계나 비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하시면 시 해석은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 화자는 누구예요? 송사리가 되겠고 그러면 시는 바로 작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모든 시를 해석할 때는 이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상황, 정서, 태도, 주제.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아우라지 뱃사공과 배중 건네주게 쌀이꼴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얘는 정선 아리랑이니까 갈래가 민요네요.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대화체 형식의 독백체일까요? 대화 형식일까요? 일단 답이 없으니까 독백체가 되겠죠. 그죠? 대화 형식의 독백체요. 왜요? 뱃사공화하고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요. 3번 문제 볼까요? 시집살이 노래라고 했네요.
자,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이에 그 말 말아 시집살이, 계집살이. 자, 보니까 딱 사음보죠. 그러니까 사음 보니까 시조 아니면 가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위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묻고 대답까지 했으니까 대화 형식이 되겠죠? 4번 문제 볼까요?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나룻배와 행인이네요. 그러나 당신은 언제나 오실 줄만은 알아요. 당신은 지금 말을 건네는 대상이 될 거예요. 나는 당신은 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가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랬어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은유법이 있네요. 그럼 이 시의 청자는 누구예요? 당신이잖아요. 그런데 의인화된 청자는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이니까 부재하는 청자가 되겠죠. 5번 봅시다. 빙자옥질이요. 이제 매화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라고 했어요. 매화여라는 뜻이니까 매화를 부른 거죠. 일단 청자가 설정돼 있네요. 눈 속에 너로구나. 여기서 너는 바로 매화가 될 거예요. 가만히 향기노와 황혼월을 기약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가 져서 달의 뜨기를 기약하니 아마도가 아치고졸은 너뿐인가 하노라. 딱딱딱딱 보니까 3호 4삼이고 몇음보 3보니까 3보이면서 딱딱딱 세 줄로 끝났어요. 그럼 얘는 갈래가 뭐라고요? 시조가 되겠네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그쵸? 표면에 드러난 화자는 없어요. 청자만 드러났죠. 대상을 관찰하고 있죠. 대상이 누구예요? 매화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6번 문제 볼까요? 벼락과 해일만이 길을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누구한테 말을 건네고 있어요? 꽃에게 말을 건네고 있네요. 근데 그러면 일단 말을 건네고 있는 건 맞는데 일정한 형식이 없으니까 현대시, 자유시가 될 거고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유추해 볼 수 있죠. 꽃에게 문 열으라고 명령하는 상황이니까 화자가 지금 문 안쪽에서 답답해하고 있다라는 상황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봐도요. 그럼 정서는 역시 답답함. 태도는 문 열어라 꽃차라고 뭔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의지적 태도가 보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벼락은 뭔지 알고 해일은 뭐죠? 이 큰 쓰나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벼락과 해일만이 있는 바다로 가고 싶은 거죠. 이 화자는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에 의인화된 청자인 꽃에게 여기 끊어요. 의인화된 청자 있죠? 꽃.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 말이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해요. 맞죠? 꽃차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럼 X인가요? O인가요? 자, 꽃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넸나요? 꽃은 의인화된 청자이죠. 그에게 말을 걸으면서 나 좀, 그죠? 열어줘 라고 했으니까 친밀함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왜 그럼 친밀함을 높이고 있다가 맞는 거냐? 꽃에게 자신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설정해놓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친밀한 대상이 맞습니다. 그 다음 7번 한번 풀어볼까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베도 알지요. 자, 원래 티눈이라는 것은 이제 사마귀 같은 거, 이렇게 굳은 살, 이런 것을 티눈이라고 하는데, 실제 티눈인가 아닌가 한번 봅시다.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충분히 당한기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티눈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눈에 뭐가 났다, 이런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문맹인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충문이 당한 기요. 그러니까 뭐예요? 충문이 뭡니까? 제사상에다가 뭔가 이제 기원하는 문구를 써서 상 앞쪽에다 이렇게 뭔가 이제 꽂아놓는 그런 문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잔불도 없기 때문에 충문은 더더욱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재료들이 없어요. 왜요? 가난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눌러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묻고 가이소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화자는 지금
아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서는 담담함이네요. 태도는요, 담담함 똑같고, 주제는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 혹은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마음, 이 정도로 해석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박목월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원래 박목월, 박도진 이런 사람들이 뭐야, 청록파 시인이라고 해서 자연을 소재로 많이 썼는데 이것은 충문이네요. 자, 그럼 7번 풀어볼게요. 이 시에서 아베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베가 뭐예요? 사투리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베요, 아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거니까 성자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체라고 할 수 있네요. 이 시의 화자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 8번 한번 봅시다. 내가 오래 기른 여윈 독수리야. 독수리를 불렀네요. 그러니까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의인화된 청자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름 없이 걱정 없이 뜯어먹어라 라는 거죠. 윤동주의 간이라는 시인데, 자, 이제 독수리에게 간을 뜯어먹히는 프로메테우스 설화를 차용했네요. 프로메테우스 설화. 자, 너는 살찌고,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독수리죠.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여야지. 그러니까 나는 왜 여위여야할까요? 뭔가 반성 뭐 이런 태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니까요. 그러나 거북이를 또 불렀어요.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거북이도 토끼 전의 설화를 인용한 거네요. 그래서 거북이야 부르면서 나는 다시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는 것을 다짐이죠. 다짐. 그죠?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은 뭔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부정적이에요. 상황은 부정적이고 정서는 뭔가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럼 주제는 일제강점기를 감안해 볼 때 뭐뭐에 대한 의지가 될 거예요. 그죠? 행동을 하고 싶은 의지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 있나요? 나라고 있으니까 맞는 말. 대상을 관찰하고 있나요? 자, 맞죠.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를 실제로 보면서, 그죠? 뭐라고 했어요? 여인 독수리야 라고 했으니까 여인 것을 관찰하면서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이죠. 9번 볼게요. 화자를 직접 표면에 내세워. 표면에 나왔네요. 나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시인의 생각, 그죠? 화자의 생각이 시인의 생각이죠. 맞는 말. 그 다음 9번 한번 볼게요. 산에는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 피어있네. 김소월의 산유화요. 김소월 시인 일제강점기 시인이죠. 산유화는 무슨 뜻입니까? 산에 피어있는 꽃이에요. 자, 볼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김소월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소월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인인데요. 자, 김소월의 시는 대부분이 삼음보의 시가 맞습니다. 삼음보라는 것은 한 줄 혹은 한 행 혹은 한 연을 3번 끊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삼음보의 형식은 음수율로 볼 때 3, 3, 2의 글자 수를 가지면 332조라고 하거든요. 그럼 332조도 있고요. 334조도 있고 7호조의 음수율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 때 쓰여진 민중의 노래. 이 고려가요는 대부분 332조, 334조를 띄고요. 그리고 민요 역시 3음보를 띄기 때문에 3음보를 뭐라고도 하냐, 민요조라고도 하는데요. 김소월 시도 대부분이 80% 이상이 3음보 시라고 했죠. 그런데 이 3음보 시의 7호조는 김소월 시만이 사용합니다. 거의 7호조.
그러면 이 7호조라는 것은 원래 음보라는 게 한 줄에 7호조가 나타나야 되고 한 줄에 3, 3, 2조, 3, 3, 4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김소월 시인은 한 줄에 7호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7호조라고 하냐? 원래 이 7호조라는 것은 일본에서 쓰던 율격입니다. 그런데 김소월 시인이 가져와서 그 7호조를 그죠? 변형했습니다. 변주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7호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음수율 한번 볼까요? 산에는 꽃이 피네 6글자고요. 꽃이 피네 4글자. 그럼 얘를 합쳐서 7호조라고 합니다. 얘를 합쳐서 7호조. 그러니까 이 행을 합쳐서 7호조라고 해서 그런데 선생님 여기 7글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7로 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2 글자 수가 조금 차이 나더라도 그 음수율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7호조라고 할 수 있고요. 갈봄 여름 없이 몇 글자예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 4글자. 그래서 7호조를 이 행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얘는 7호조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산에 피는 꽃은 이 슬러시는 한 행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산에 피는 꽃은 1행, 2행, 3행에 걸쳐서 8글자죠. 저만치 혼자 피어있네. 자, 여기는 지금 3행에 걸쳐서 8줄이고요. 또 뒤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행의 구분이 없이 6사를 보였어요. 그러면 6사 나오니까 7호조입니다. 자, 음수율이 2번 이상 반복되면 그 율격을 따릅니다. 완전히 시 전체가 똑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파악 한번 볼까요? 산에는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 그러니까 고1 교과서 선제박에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러면 내용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지는 산에 있는 꽃을 관찰하고 있는 화자죠. 자, 이 시가 여기 나온 게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 보고 갑시다. 자, 1년하고 2연만 나왔고요. 4연까지 있습니다. 자,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산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서는 피어있네, 정서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대상을 보여줘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관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감정을 드러나지 않고 남의 말 하는 것처럼 뭐뭐하네 관조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정서는 덤덤합니다. 그러면 정서 태도를 봤어. 그럼 주제는 뭐예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에요. 이 꽃을 화자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자연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해석하고 자 해석했으면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시적 화자가 그죠?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맞고요. 대상을 관찰하고 있죠. 여기서 대상은 누구예요? 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은 먼저 풀어보고 확인하시고요. 여기 이제 시간이 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5배, 2배속 이렇게 빨리 들으셔도 됩니다. 쉬운 내용이라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혹은 듣고 싶은 부분은 원래 속도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